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170억 원대 리베이트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위조 논란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영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3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수 이효리 그리고 배우 원빈, 이나영 부부와 김태희 비 부부가 최근 공통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효리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3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고, 원빈, 이나영 부부와 김태희 비 부부는 3월 임대료를 반만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신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낙원 악기상가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손님도 없고 다 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계약을 전후한 2, 3, 4월은 악기상가의 대목이었는데 올해는 다 부질없고 허망한 일일 뿐입니다. 3월 한 달, 4월 한 달, 5월 달까지 악기가 판매가 돼야 되는데 전혀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서 놀고 가는 날이 태반이고. 보다 못한 낙원상가 번영회와 상인연합회가 나서 2개 건물 중에 1개 건물 입주 임차인에 대해선 10일부터 2개월간 임대료를 40% 깎아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물론 장사가 안 돼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 상인 회원들의 반응이 아주 그나마 다행이다. 그것도 뭐 10% 20%가 아니고 40%를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임대인들이 새들어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선의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등장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의 혜택을 받는 점포는 지난달 24일 2,198개에서 지난 5일 기준으로 13,973개로 집계됐습니다. 열흘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가맹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넓은 의미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곳은 66개 프랜차이즈 본부가 참여했고요. 일단 가맹수수료 자체를 아예 면제하는 곳만 말씀드리면 더본코리아, 이디야, 서가임쿡이나 이런 곳이 포함되는. 나아가 전국 주요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달부터 6개월간 공단 보유 건물 및 토지의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모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결국은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폭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시장 원칙에 따라서요.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세입자랑 맘 맞춰서 우리가 좀 낮춰줄 테니까 계속 해라 장사.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안 소장은 다만 제도적 보완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임대인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인하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직접 정부가 보전해주는 금액을 지원해야 모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게 안 소장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발적 인하 안 한 경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그 경우는 따로 떼서 임차인한테 직접 지원해주면 됩니다. 임대료 인하분을요. 임대료 문제를 착한 임대인들의 선의나 처분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치권이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남매의 난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오늘 두 사람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프랑스 에어버스에서 항공기를 구매하며 17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가 오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임원 등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74억 원의 리베이트가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당시 조원태, 조현아 남매가 대한항공 등기이사였고 특히 조원태 회장의 경우 리베이트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에어버스 구매에 직접 참여한 만큼 리베이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리베이트 사실은 이미 확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원태 측에서는 마치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리베이트가 대한항공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로 흘러들어갔다면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에도 고 조양호 회장이 1천억 원대 리베이트와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은 항공기를 고가로 매입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안겨다 주고 또한 그것이 그대로 항공료에 전이가 돼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고가의 항공료를 내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민생당 최이배 의원은 이와 관련 재발 방지나 투명 경영을 위해선 총수일간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을 통한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등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진그룹의 리스크는 늘 오너의 리스크였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조현아 모두 경영권 다툼이 전익가경입니다. 특히 리베이트 의혹에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된 것에 대한 부분은 사과도 없이 서로 연관된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서로 공방만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의혹이 해소되어야 되고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조 회장과의 연관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오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면서 향후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화살을 사실상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오빠 조원태를 향했습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주총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된 가운데 참여연대의 오늘 고발과 검찰 수사가 한진그룹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통장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 장모가 통장 잔고를 유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동업자인 안 씨와 함께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350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네.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증명서를 신탁회사 등이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MBC 스트레이트는 최근 네. 방송을 통해서 최 씨가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네.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에 팔아서 큰 차익을 남겼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작년 9월 법무부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기는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그 진정서가 9월에 접수가 되었고요. 네. 그 10월에 사건을 이제 의정부지검에서 이첩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의정부지검은 최근 그 가짜 잔고 증명서에 속아서 돈을 투자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 씨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의정부지검에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상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네. 그 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서 네.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이미 이제 고발인과 최 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 등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뭐 1월 달에 고발장 받았다니까 그렇다 치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했는데 4, 5개월 지난 지금 이제 뭐 관련자 소환하고 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최 씨에 대한 진정서가 네. 법무부에 접수된 것이 지난해 9월인데요. 네. 그 진정서가 접수된 지 6달 만에야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1년 전부터 네.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네.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만료가 어느 정도나 남은 건가요?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네. 그 허위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행한 시기가 네.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네. 보름 후인 오는 31일이면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뭐 임은정 부장검사가 2주 정도면 충분히 다 조사한다라고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그 임은정 검사는 네. 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저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사수했다라고 하면서 네.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수사가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핵심이고 혐의가 사실일 경우에는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이번 사건과 네. 관련해서 최 씨는 네. 그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죄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 씨로부터 소송 사기를 네. 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대택 씨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달에 배당받아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네. 오늘 밝혔습니다. 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지난 2016년 네.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던 그 동업자의 형사 재판에서 네. 최 씨가 스스로 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위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황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을 하고 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네.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네. 기회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수행한 2018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단 2018년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수는 3,219명으로 지난해 3,195명보다 24명 늘었습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51.6%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강간도 20.9%나 됐습니다. 그 뒤로는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4.3% 순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2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6세 이상 피해자가 44.1%로 조사됐고 13세에서 15세가 30.3%,
13세 미만도 25.6%나 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은 13살도 안 된 어린 아이란 얘기입니다. 아동 청소년 가해 성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평균 연령은 36.6세로 20대가 23.0%로 가장 많았고 30대 18.1%, 40대 17.5% 등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같은 10대인 경우도 18%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다시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 청소년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20.6세로 조사됐습니다. 가출 청소년 등을 상대로 또래 집단이나 아는 언니, 오빠들에 의해 아동 청소년에 대해 성매매 강요나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종심 평균 형량을 보면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조사됐고 성매수 1년 5개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년 2개월, 통신매체 이용 음란 10개월 순으로 형량이 낮았습니다. 그나마 가해자가 법원 최종심에서 받은 선고 유형을 보면 48.9%가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역형은 35.8%로 열의 4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4.4%는 그냥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94.1%로 열의 9명 이상이 풀려났고 성매수도 62.7%, 심지어 강제추행도 56%로 2명 중 1명 이상은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저런 범죄에 대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는 편이지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무관용 원칙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을 했으니 온라인을 통한 성매수 등 손쉽게 아동 청소년을 성적 소비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도 꼭 함께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